수세기. 원시 인류는 수렵이나 채집을 통해서 숫자의 세기는 자연스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콩고 지역에서 발견된 이상고의 뼈에는 기원전 2만 년 전 원시 인류가 동물의 뼈에 새겨 놓은 수의 흔적이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마을 아이들이 놀다가 발견한 동굴에서 기원전 15,000년 전에 그려진 원시 인류의 동물 벽화가 발견되어 이를 라스코 벽화라 불러요. 이 벽화를 통하여 그 당시 원시 인류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고 사냥을 했던 동물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수의 세기를 뼈에 새기거나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숫자는 아닐지라도 하나, 둘, 셋 등 자연수 개념이 일찍부터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확물의 분배. 계급제도가 생기기 전에 원시사회에서는 사냥하거나 채집된 수확물에 대하여 공평한 분배가 원칙이었어요. 그렇다면 채집된 수확물을 어떻게 분배했을지 상상해 볼까요? 예를 들어 2명이 사과 6개를 채집했다면 다툼이 없이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므로 몇 개씩 나누어 가지면 될까요? 6개의 절반인 3개씩 나누어 가진다면 서로 간에 불평이 없이 해결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만약 2명이 사과 7개를 채집했을 때 다툼이 없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려면 어떻게 분배를 해야 할까요? 6개일 때는 문제없이 분배가 해결되었지만 7개를 한 명에게는 4개를, 다른 한 명에게는 3개를 분배한다면 공평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불평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2사람에게 각각 3개씩 사과를 나누어 준 후 남은 사과 1개를 반씩 쪼개서 나누어 준다면 사과 7개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등의 자연수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사과의 반개처럼 분수의 형태로 표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처럼 수확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분수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수를 나눔의 수라고도 해요. 한자어로도 나눌 분을 사용하므로 그 의미가 명확해지죠. 원시사회에서는 자연수나 분수에 대한 개념은 존재했으나 문자나 숫자가 발명되기 전이라 그 한계가 분명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인류가 문자나 숫자를 발명하면서 급속히 발전하여 고대 문명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의 생활을 고스란히 담은 벽화를 살펴보면 농사를 짓는 모습과 매듭이 있는 밧줄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왜 밧줄을 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땅을 측량하기 위해서예요. 지난 학기 기아의 프리스터디 강의에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열심히 가꾼 농작물을 잃을 뿐만 아니라 땅의 경계선마저 희미해져 경작지의 경계선도 사라지곤 했어요. 그래서 강의 범람으로 사라졌던 경계를 다시 정확히 측량하여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이 아주 중요했으며 당시 사람들은 땅을 정확히 나누기 위해 분수를 사용해 땅을 측량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고대 이집트의 수의 표현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아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가 생기기 전이므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특별한 기호를 이용하여 분수를 표현하고 분수로 땅의 넓이를 나타내면서 다툼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원전 1650년경 고대 이집트 사회의 수학 문제와 해결책을 기록한 파피루스에는 한 가족의 낙타 유산 분배 문제를 분수로 해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집트의 한 상인은 세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장을 남겼어요. 나의 낙타 17마리 중에 첫째 아들은 전체 낙타의 2분의 1을,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셋째 아들은 9분의 1을 가져라라는 유언이었어요. 세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사이좋게 낙타를 나누어 가지고 싶었으나 유언을 따라 실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7은 2로도, 3으로도, 9로도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새아들의 다툼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그때 상황을 지켜보던 한 노인이 자기가 타고 있던 낙타 한 마리를 빌려주면서 전체 낙타 18마리 중에서 첫째 아들에게는 낙타 18마리 중에 2분의 1인 9마리를, 둘째 아들에게는 낙타 18마리 중에 3분의 1인 6마리를, 셋째 아들에게는 낙타 18마리 중에 9분의 1인 2마리를 각각 나누어 주었고, 그런 후 세 아들에게 나눠준 낙타의 수를 세어보니 모두 17마리였고, 빌려주었던 낙타 한 마리를 돌려받은 노인은 홀연히 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분석해보면 17은 2의 배수도 3의 배수도 9의 배수도 아니지만 18은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며 9의 배수도 되므로, 즉 2와 3과 9의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지나가던 노인은 17은 2와 3과 9의 공배수가 아니지만 여기에 2를 더한 18은 2와 3과 9의 공배수가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현명한 노인이었던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엄밀히 분배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17마리의 절반과 18마리의 절반이 같을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17마리의 3분의 1과 18마리의 3분의 1이 같을 수 없고 17마리의 9분의 1과 18마리의 9분의 1도 같을 수 없어요. 세 형제가 이와 같은 배분을 흔쾌히 받아들인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세 아들 각자가 받을 상속분보다 노인이 배분한 양이 조금이라도 더 많았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유리한 결과가 되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즉, 현명한 노인의 배분이 세 형제들에게는 윈윈 전략이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세 형제가 논리적 관점으로 해결을 하고자 했다면 한 마리의 낙타를 희생하여 그중 일부를 각자 나누어 가지면 되겠지만 세 형제 전체의 입장에서는 결국 낙타 한 마리가 희생되므로 모두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지요. 현실적인 문제를 논리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어디에선가는 희생이 뒤따를 수가 있지만 창의력을 발휘하여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는 전략적인 생각의 힘으로 접근한다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수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거친 올바른 해답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논리적인 사고를 기본으로 하고 이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방적으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일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유언에 따른 배분과 노인의 배분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까요? 세 아들의 비율은 2분의 1 대 3분의 1 대 9분의 1이 되고 분모를 없애기 위하여 18을 곱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따라서 9대 6대 2가 되므로 이 수들은 현명한 노인에 의해 세 아들이 받게 된 낙타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낙타 17마리를 노인이 세 아들에게 9마리, 6마리, 2마리를 분배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유산을 분배할 때 세 아들에게 제시된 비율 그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9분의 1을 더해볼까요? 1을 통분하여 정리하면 18분의 9 더하기 6 더하기 2이므로 18분의 17이 됩니다. 즉, 비율의 합이 1이 아니에요. 여기에 유언의 비율이 잘못된 이유가 있어요. 세 아들이 받게 될 유산을 백분율로 나타내기 위하여 주어진 분수의 100을 곱한 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세 아들의 백분율을 모두 더하면 약 94%가 되는데 나머지 유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분배하고 남은 낙타는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유언의 비율이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이죠. 유산을 남김없이 자식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비율의 합이 반드시 1이 되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않아서 애초에 적절한 분배란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아버지의 유언을 달리 해석해보면 낙타 17마리는 정해진 비율로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낙타를 나눠서 분배하지 말고 낙타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각자의 비율로 나눠서 가지라는 것이 아버지의 깊은 뜻이 아니었을까요? 세 아들이 분배받은 낙타로 장사를 하려면 낙타의 수에 알맞은 규모의 상단을 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께서 개척해 놓은 기존의 고객을 대물림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셨던 아버지는 세 아들에게 나눌 수 없는 비율로 유산을 정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선생님의 뇌피셜이에요. 지금까지 분수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분수의 다른 표현인 소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